자, 그러면 오늘 제 23차 개발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개발 협력 전문가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줌으로 또 현장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인디코드는 이렇게 현장과 또 줌, 그리고 끝난 이후에 저희가 강사님의 멋진 강연과 그 이후에 ODA 톡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이제 이 질문을 드리고 대담의 주제를 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대담을 진행을 하는데 이 두 파트를 저희가 예쁘게 편집을 해서 오늘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장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또 향후에 이제 유튜브에 클릭수를 보시면 우리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전북대 국제학부 이 세 기관이 지난 3년간 진행해왔던 이 인디코드의 뜨거운 관심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5년 인디코드 오늘 첫 세미나입니다. 횟수로는 23차, 하지만 25년은 올해 10여 개, 10분 정도의 저희가 전문가를 초대를 해서 계속 이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을 할 텐데, 오늘 25년 첫 세미나에 초청 저희가 한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는 과거에 이제 한국국제개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전략기획이사를 지내시고 이후에도 학계에서 또 현장에서 정말 이분보다 더 왕성한 분은 제가 찾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또 현재는 사단법인 패밀리 코리아 패밀리 코이카 행복나눔 이사장을 지내고 계시고 국제개발 컨설팅협회 부회장을 지내고 계신 장현식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장님은 정치화 발전, 개도국의 거버넌스가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약 50분간 강연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를 이사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장현식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박현식 센터장 그리고 본 교수님, 여기다가 정말 제가 존경하고 뵙고 싶었던 우리 이유성 사장님이 여기에서 뵙게 돼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오는 동안에 아침에 이제 쭉 열차 타고 오는데 보니까 공기는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공기 안 좋은데 봄이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나리도 피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 봄을 맞이해가지고 이 전북의 전북대에서 인디코드에 초청받아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를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인디코드를 어디에 보는 걸까? 처음에 인디는 보통 독립 영화 이런 걸 인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런 개념인가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잘 되더라고요.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elight.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국제개발 하게 되면은 기쁨이 있다 그렇게 지어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디코드가 아까 우리 박원식 우리 센터장님하고 오는 동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미 한 3년 동안에 거의 22차, 23차까지 많은 분을 모셔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전북 지역에 구직 개발에 대한 뭔가 꽃을 피우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저는 코이카 공채 1기로 91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평생 동안 코이카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제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내가 다른 데 안 가고 코이카에 계속 있었다는 게 자체가 굉장한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보통 박사학위 받으면은 한 1, 2년 정도 있다가 대학교에 가는 게 하나의 그 패턴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나도 뭐 약간 그런 게 있었지만 중간에 하지만은 또 계속 코이카에서 정년을 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코이카에서 저는 굉장히 그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 코이카에 있으면서 제가 보니까 개발 협력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었고, 현장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거를 알게 됐던 것이 저한테 굉장한 축복이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퇴임 후에도 뭐 대학이라든가 아니면은 하고 있지만은 제가 지금 패밀리 코이카 행복 나눔이라는 사단법인에서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데 여기는 코이카 직원들이 현직 직원입니다.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내가지고 개도구 돕고 그다음에 국내에 다문화가정 돕는 그런 단체에서 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코이카에 했던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고맙고요. 그뿐만 아니라 2년 전에는 이제 국제 컨설팅 협회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국제적으로 컨설트를 나가기 위한 그런 길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사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마련해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약간이라도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이카에 감사하는 게 계속 지나더라도 이 일에 계속 인volve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가버넌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잘 안 다루려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가버넌스 문제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가버넌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오면서 참여하게 되면서 가버넌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저는 가버넌스, 국제개발의 가버넌스는 저는 항상 이런 비유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그 씨앗을 뿌리는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땅에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그 씨앗이 발효해가지고 꽃으로 되는 과정인데 저는 이 가버넌스가 바로 그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땅이 척박한 땅이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 하더라도 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어떤 땅을 잘 고르기 위해 가지고 경작도 해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땅을 잘 경작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고요. 그 땅이 좋아야 비옥해야 꽃이 잘 자라고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버넌스는 굉장히 기본이다. 이 기본을 잘 이렇게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원조기에서 아무리 좋은 그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든 프로그램이든 기술 원조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절대 열매가 잘 맺히지 않든지 아니면은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버넌스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계속 가버넌스 이야기하겠지만은 가버넌스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from A to G 그러잖아요. A부터 G가니까 모든 것에 다 가버넌스가 들어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약간 의미 있는 강의가 되길 바라고요. 뭐 재미없더라도 재미있는 척이라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할 게 많죠?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버넌스와 발전의 관계, 속도가 어떻게 하느냐, 선진국의 가버넌스 전략, 현황, 그다음에 MDGs, DGS는 가버넌스를 어떻게 터치하고 있는지, 그러면 한국의 가버넌스 오디 전략 및 사례는 어떤 건지, 그리고 코이카의 가버넌스 오디 전략 사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가버넌스를 하면서 무엇을 좀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생각이 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코피 아난 전임 사무총장인데 저는 이분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니까 이분 때문에 사실 코이카가 예산이 많이 늘어났던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조가 막 액수가 증가하다가 90년도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원조 액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와 같은 꺾이는 트렌드를 다시 꺾게 해가지고 원조 액수를 높게 만든 사람이 바로 커피 아난 사무총장입니다. 특히 구제개발에 있어서는 이분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1950년대 시작된 원조 역사를 보시면 완전히 실패 역사였는데 1990년도에부터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빈곤 문제라든가 다음에 인권, 젠더 문제, 환경 문제 이와 같은 문제를 하나의 하이라이트 시켜가지고 이걸 국제사회에서 힘을 융합시키게 만든 사람이 이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도에 MDG가 선명되고요. 또 MDG가 있었기 때문에 SDG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제사회에 있는 분들은 이 코피 아난 사무총장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국제적으로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이번에 또 개별적인 나라 입장에서도 감사해야 될 것은 이 MDG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189개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했거든요. 나가자. 힘을 합치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모든 189개 정상들이 유엔에서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가가지고 사인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겠다고 공언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OD 규모는 1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분이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나중에 사무총장 끝나고 난 후에도 스위스에서 가가지고 개발 NGO를 만들어가지고 평생을 봉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지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이 바로 가버넌스는 굉장히 중요하다. 빈곤 감소와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분입니다. 물론 98년도에 이야기했지만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했지만은 이거는 가버넌스를 중요하다 했지만은 MDG에 있는 8개 고래는 MDG가 가버넌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배경은 내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이분은 가버넌스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98년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왜 가버넌스가 90년도에 탄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카툰이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해체 직전에 있는 미국의 유세이드 원조기관이 1969년도인가요? 우간다에 있는 아동 영양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1000만 불 정도 되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마지막에 우간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거는 100만 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9가 중간에 다 세버린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지만은 그게 하나의 평가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AID가 가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 가다가 컨설팅이라는 일을 하면서 또 빼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 국내적인보다는 이것이 개도국에 들어갔을 때 중앙정부에서 돈 빼가고, 다음에 지방정부에서 돈 빼가고, 로컬 NGO 분들이 조금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이 중요한 목적이 우간다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 자체는 거의 10분을 받게 되지 않는 그 현실을 꼬집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왜 여기 제가 넣었냐면은 이 가버넌스의 한 파트다. 가버넌스가 나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원조의 어떻게 보면 비효율성이라든가 비효과성에 영향을 직접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사진은 2010년도에 루안다를 방문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입고 있는 조끼 보면 코이카가 있기 때문에 저 친구가 갑자기 있구나 그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 코이카에는 그 박대원 이사장님께서는 코이카가 국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공식 행사 때마다 코이카 조끼를 냈으면 좋겠다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야 언론 익스포즈 된다고 코이카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코이카는 물론 2010년도에 우리가 MBC하고 코이카의 꿈이라는 아주 거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그 결과 2010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3년도에 코이카에 대한 인지도가 거의 2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옆에 보시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는 사진은 항상 생각하는 아프리카인데요. 물론 아프리카가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지지만 그래도 시골에 가면은 이와 같은 모습의 아프리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양실조, 다음에 말라리아, 빈곤 이런 프로토타입의 아프리카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를 좋아하는 나라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아프리카를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것은 좌절감 이런 게 많아요. 원조기간에 거부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다라는 그런 어떤 좌절감 이런 게 굉장히 컸는데 2010년도에 제가 이 루안다 갔다 오면서 제 생각이 좀 바뀌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저 키 큰 흑인분이 지금 현재 루안다의 대통령인 카가메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1984년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루안다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후투족이라가지고 다수족이 투치족, 소수족을 100만 명을 죽였던 엄청난 대학살이 일어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투치족이기 때문에 우간다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 된 분인데 이분이 굉장한 비전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한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그렇게 빠르게 발생한 이유가 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그분이 내린 결론은 한국의 인적 자원 개발,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이분이 결론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게 그러면은 한국의 경험을 루안다에 좀 전수해 주시려고 해가지고 했던 것이 바로 코이카가 400만 불 들어가지고 여기 있는 국립대학 안에다가 직업훈련센터를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 중공실 갈 때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 다른 나라 원조기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규모의 중공실에 왜 왔을까, 바쁜 분이. 근데 나중에 이분하고 이제 잠깐, 그렇게 긴 시간 아니지만은 대화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이분이 진정으로 루안다를 원하고 있구나. 그리고 루안다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자기 디보션 하겠다는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진 분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분 때문에 루안다는 그 상은 100만 명 죽였던 그 엄청난 나라의 루안다가 지금은 원조를 가장 주고 싶어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루안다의 원조를 주고 싶어해요. 왜냐? 원조 효과가 곧 나타나니까. 근데 그분이 예를 들면은
공무원들에게 zero tolerance against corruption입니다. 그리고 bribe. 어떤 데든지 당신이 만약에 뭔가 뇌물을 받게 되면 절대 우리는 반영이 없다라는 그런 정책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에 갔을 때 콜타 바로 옆에 있는 사무실에 KT에서 광케이블 2억불짜리를 수주해가지고 했던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 KT 분들이 물어봤습니다. 정말 러완다에 있는 공무원들은 돈을 받지 않느냐, 뇌물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아프리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프리카는 가버넌스가 정말 나쁜 나라고 뇌물 받는 것이 당연하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낸 글리는 바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 자체가 모든 것이 이 러완다를 완전히 다른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바로 가버넌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가버넌스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넌스 개념은 좀 예전에는 우리가 거기다 있을 때 제가 가버넌스 이게 무슨 차이일까? 그리고 그 앞에 또 굿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굿 가버넌스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굿 가버넌스의 반대는 배드 가버넌스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가버넌스라는 것은 요새는 많이 알려진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가버넌스를 좀 더 확대하겠다. 다음에 향상하겠다. 그리고 어떤 때는 노동조합에서도 가버넌스를 높이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국가가 아니고 정부가 아니고 민간 기업 그리고 이번 NGO 분들에게도 이 가버넌스라는 단어가 이제는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를 한국과 하기로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냥 가버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UNDP에서는 97년도에 모든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 정치, 경제, 행정 권력이 행사되는 절차 및 제도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냐 안 하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하나의 우리나라의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주유지되는 게 아니고 한 기업이 한 사람의 재벌에 의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NGO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바텀업 탑다운 해가지고 위로 아로 위로의 어떤 상호 존중에 의해 가지고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 이런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버넌스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거기까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가버넌스 말은 안 쓰고요. 우리는 협력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정부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이런 식으로 썼는데 나중에 이제 가버넌스라는 개념 자체로 바뀌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가버넌스 개념을 좀 더 협소하게 하는 나라가 있고 다음에 기관이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가버넌스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계은행 같은 데는 돈을 다루는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다루는 데는 굉장히 협소하게 합니다. 즉 재정적인 측면에 가버넌스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코이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이카는 공공 부분의 역량 강화. 그렇기 때문에 코이카에서 많은 공무원들을 한국에 초청해가지고 그 공무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분이 돌아가가지고 그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걸 보는 겁니다. 일본 자이코도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협소한 개념의 가버넌스라고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UNDP 아까 얘기했죠. UNDP는 굉장히 모든 한 국가 정책이 투명성, 적응성, 다음에 책임성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의 가버넌스 보시면 돼요. 즉 UNDP는 정치, 경제, 행정 권력이 행사되는 절차 및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좀 이따가 나중에 이야기할 유세이드 지금 여러 가지 힘든 국면에 있는 유세이드 같은 경우에도 국가의 역량, 법치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투명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책임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로 가버넌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영국의 DFI 같은 경우에도 책임성, 반응성, responsibility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에 어떻게 정부가 잘 반응하는가. 독재 국가는 그럴 필요 없죠. 국민을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독재 국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됩니다. 그런 반응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반응성에 나타났던 말은 가버넌스가 굉장히 넓은 범위의 개념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상 개념, 광비용 개념 이렇게 서로 범위본에서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는 지금 이제 협상 개념의 기관들도 광범위한 개념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그걸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가버넌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라는 거 있지만 이제는 민간 기업들 그리고 시민사회까지도 이 가버넌스한 개념 자체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가버넌스가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왔을까? 아까 미스터 코피 아난 제가 사무총장 이야기하면서 그건 98년도에 이야기했습니다. 가버넌스 중요하다. 근데 왜 90년도일까? 여기 보시는 대로 세계은행이 거의 90년, 97년, 98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가버넌스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까? 알면서도 이야기를 안 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원조의 효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960년도에 굉장히 장밋빛 같은 원조가 ODM을 주고 나면 개도국이 경제사회 발전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유토피아적인 여러 가지 사상이라든가 생각 자체가 20, 30년 하다 보니까 완전 실패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90년도에 돌아오니까 미국이 이제 완전히 슈퍼파워가 됐잖아요. 왜냐? 소련이 무너져서 버렸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볼 때는 과연 우리나라가 OD를 더 줄 필요가 있어? 거기다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금으로 그렇게 많은 OD를 줌에도 불구하고 왜 효과가 없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퍼티그 그래가지고 피곤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조가 3, 40년 동안 몇억 달러, 몇십억, 몇 조죠. 그 엄청난 돈이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왜 효과가 없을까에 대한 그런 반성론이 일어날 때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월드뱅크 입장에서 볼 때, 이러다가는 미국이라든가 모든 원조국이 원조를 줄이겠다. 그럼 월드뱅크도 돈이 나중에는 분담금이라든가 어떤 이런 서브스크립션이라든가 이런 돈이 안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원인이 뭘까라고 85년도에 89년도에 아프리카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원조의 효과가 낮은 이유를 찾아보니까 바로 가버넌스가 엉망이다 라고 처음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야기 안 한 거죠. 왜냐? 가버넌스 이야기하게 되면 너무나도 민감 문제, 인권 문제 들어오고요. 다음에 법치주의 문제 들어오고 독재주의 이런 문제 들어오니까 더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세계은행이 시작했고요. 다음 97년도에 또 보고서가 나옵니다. 개발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가버넌스는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그럼 가버넌스에 무엇을 그러면은 우리가 향상시켜야지 법, 정책, 서비스 전략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한 보고서 98년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게 Assessing Aid라는 단어인데 What works, what does not, and why. 이 부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원조가 실패했을까? 왜 원조가 어떤 나라는 원조 주니까 팍팍 효과가 나타나 좋아한다 지금. 어떤 나라는 아무리 주더라도 원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어디 보면은 더 빈곤층이 더 많아져요. 그럼 왜 그럴까? 라고 하면서 이 책에서는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바로 가버넌스를 들고 있습니다. 가버넌스가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정책이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이 네 개 카테고리 해가지고 어떤 나라는 원조 정책이 좋고 가버넌스가 좋은 나라, 어떤 나라는 원조는 정책은 좋은데 가버넌스 나쁜 나라 이렇게 네 개 분으로 나눠가지고 이분들이 하나하나 해보니까 원조 정책도 좋고 가버넌스가 좋은 나라가 바로 원조 효과가 좋다는 그런 결론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군에 들어갑니다.
가버넌스도 나쁘고 다음에 정책도 나쁜 나라. 이런 나라에는 아무리 큰 프로젝트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되느냐, 바로 그분들이 있는 테크노크라트 공무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 나라를 스스로 발전시키게 되는 그런 전략까지도 이 책에 나옵니다. 근데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보고서 중요하냐면, 2002년도에 미국이 9.11 사태 이후에 원조 규모를 2배로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기관이 MCC라는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이라는 그런, 지금에는 유세이드 말고요. 다른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원조를 거의 주면서 MCC에서는 원조를 주는 기준으로 가버넌스를 짜게 됩니다. 바로 이 보고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가버넌스는 21세기 들어와서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하나의 카테고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버넌스? 예. 아까 가버넌스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했는데, 그럼 가버넌스 우리가 어떻게 뭘 보느냐는 것은 4가지로 봅니다. 6가지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 역량 강화, 코이카라든가 자이크가 생각하는 협소의 가버넌스예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법치, 책임성, 투명성이라는 단어를 합니다. 인권 신장, 민간 지원하는 경제정책, CSO 파트너십. 굉장히 넓은 범위의 UNDP에서는 이 6가지를 가버넌스로 보게 되는데요. 협소한 개념의 가버넌스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행정 영향 강화, 코이카는 그렇게 해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버넌스에 대한 발전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미안하지만 한 시간, 한 50분 정도 되면 시간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네, 근데 더 하셔도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왜냐면 다들 시간에 프레셔를 많이 받는 거여가지고 혹시라도, 그럼 제가 좀 안심하고 있습니다. 자, 가버넌스하고 그러면 경제발전 아까 이야기 많이 했죠. 자, 빈곤 문제, 원조 효과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관계가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 발전에는 수준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 단순한 논리에 의하면은 법치주의하고 부패를 방지하게 되면은 렌트 시킹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자기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다음에 맨파워를 향상시켜가지고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시장에 파는 대신에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공무원들, 힘 있는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뇌물만 주게 되면은 우리가 사업 잘하게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치주의하고 부패 방지하기로 렌트 스키라는 단어, 그 단어가 못하게 되니까 당연히 경제 발전에 가게 되고 기업들은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논리예요. 거기다가 두 번째,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이 1인당 GNI가 이제 예를 들면 1000불에서 10,000불, 다음에 뭐 20,000불, 30,000불 가게 되면은 개인 소득이 증대되면은 그다음부터 사람들 먹고 살게 되니까 어떻게 하죠? 그럼 이제 다른 걸 원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레스홀더라고 그러죠. 그 기준을 우리는 3,000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GNI가 3,000불 되기 전하고 된 후에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죠. 3,000불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쁘니까 돈 케어입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하면 돈 케어고 그 나라가 부패하는 공무원 여자 상관없이 왜냐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3,000불 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3,000 보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GNI가 3,000불 될 때가 바로 1990년입니다. 그리고 태국이 3,000불 될 때가 1990년도예요. 그때 데모가 일어나고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정치 질서를 바꿔야 된다고 할 때 그때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민주발전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바로 3,000불이거든요. 그러면은 개인 소득이 증대되게 되면은 정치 참여가 조정이 되고 그러면 권위주의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그런데 이제 이런 법치주의 부패 방지와 경제 발전이 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중요한 것은 바로 인적 자원 개발이 더 중요하더라. 라는 것이 이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즉, 아까 루안다의 카가메 대통령이 왜 한국이 발전했을까? 바로 인적 자원 개발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경제 발전하는 보고서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표는
부패한 나라하고 1인당 GDP가 어떻게 차이 나냐는 건데요. 이 쭉 보시면은 부패가 굉장히 많은 나라가 밑에 있는 나라고요. 위에 나라가 이제 부패가 좀 덜한 나라들, 지수가 높은 데니까요. 그거 보시면 GDP가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이 다들 위에 있습니다. 즉, 부패가 낮은 나라는 2대0 GDP가 높다는 것이 그대로 이 표에서 나타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학자들이 이렇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하고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은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부패가 높은 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날 수밖에 없다. 대신에 부패가 높은 나라는 낮은 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패 가버넌스가 경제 발전하고는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 두 개의 도표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좌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요미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빈곤 문제는 어떻게 될까? 중요하죠. 왜냐? 우리 ODE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빈곤을 이렇게 축소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곤층이 정치 참여가 확대된다고 일반적으로 가버넌스가 좋으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빈곤층이 목소리를 내니까 아까 한국이 1980년대, 태국이 1990년대, 필리핀은 2000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빈곤층에 정치 참여하겠다는 말은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 한 표니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분들을 생각해가지고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빈곤을 감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담비싸 모여라든가 이런 여러 학자들은 생각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아프리카에 보면은 꼭 가버넌스하고 빈곤은 뭐 이렇게 상황이 있다는 게 아니고 어디 보면은 안대의 관계도 있다. 가버넌스가 좋은 나라가 꼭 빈곤하고 연합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요. 재밌는 거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중소득 국가 한 3,000불 이상에서는 가버넌스가 좋으면 빈곤이 감소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저개발 국가에서는 상관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재밌는 결과죠.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그런 거는 또 재밌는 상관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가버넌스는 빈곤의 감소에 순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MDG가 빈곤 감소하는데 가버넌스를 중요하게 예를 들면은 서브사하라 아프리카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동부 파트 굉장히 그 발전주의 많은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는 대로 거의 1990년도랑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중국은 더 빠르게 빈곤이 감소되어 버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는 감소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람은 가버넌스가 좋으냐, 가버넌스가 나쁘냐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중국이 그럼 가버넌스 좋다는 말인가? 그런 부분에 있으면 퀘스천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걸 보면서 중국이 그래도 왜 저렇게 빠르게 빈곤이 감소됐을까? 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덩소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는 이들을 가버넌스가 좋다. 뭐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도표를 보면서 가버넌스가 좋은 나라는 빈곤 감소율이 점점 더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버넌스가 먼저 효과성이 있느냐? 그렇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98년도에 Assessing Aid라는 엄청난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는 좋은 정책, 제도하고 국가버넌스를 한해 그러니까 수직하고 수평으로 뚫어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들고 난 후에 국가버넌스가 좋은 나라들, 굿파리시가 좋은 나라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개를 나눴다 이야기했죠. 거기에 보니까 원조 효과가 확 나타난 나라의 특징은 가버넌스가 좋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학문적으로 이게 위험했기 때문에 미국은 2002년도에 MCC라는 걸 만들면서 가버넌스가 OD를 주는 기준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버넌스는 원조 효과성의 달성의 전제 조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90년도에 원조 피원 현상. 왜 우리가 원조 줘야 되지? 국민의 피땀 흘린 세금인데 지금 트럼프 비슷해요.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우리 국민들 세금인데 왜 그 나라를 줘야 되지? 라는 건데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별로 뭐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 들어가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90년대에 원조 피고 현상이 있었죠. 미시거시 역설입니다. 즉 개별 프로젝트는 성공해요. 근데 실제로 거시를 보면은 그 나라 빈곤이 그렇게 빠르게 감소되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미시거시 역설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의 큰 원조의 왜 우리가 원조를 해야 되지에 대한 하나의 그 부분이고요. 윌리엄 스피가서는 화이트맨스 버드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굉장히 그 현장 중심으로 써 있습니다. 왜 원조가 실패했지? 이번 책에 보면 2조 3천 트릴리언, 2조 3조 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프리카가 아직까지 그 돈밖에 되지 않을까? 라는 대한 굉장히 의문을 제시하는 이분이에요. 이분은 월드뱅크에 근무했던 분인데 아프리카 지부에서 근무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결론은 원조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게 이분의 결론입니다. 왜냐? 그 다음에 이제 원조 선국을 채택할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MCC라는 미국 원조기관은 원조를 줄 때 기준이 뭐냐? 바로 가버넌스가 좋은 나라를 주겠다. 그렇게 발전된 겁니다. 그 정도로 가버넌스가 이제 90년도 이후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꽃이 이게 만발하듯이 화제가 팍 돼버립니다. 예전에는 이야기하더라도 이야기 잘 안 해요. 왜냐? 민감하니까. 근데 이제는 이 문제를 타치하지 않고는 원조 효과성이라는 단어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2000년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버넌스 오케이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6개 분야를 했는데 그러면은 미국이 원조를 줄 때 가버넌스가 기준이라고 하면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나라는 가버넌스 좋은 나라다. 어떤 나라는 가버넌스 나쁜 나라고 하면은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가버넌스에 대한 기준을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데 보면요. 가버넌스, 예를 들면은 월드뱅크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제일 첫 번째, 월드뱅크에서 내는 월드와이드 가버넌스 인디케이터입니다. 우리는 WGI라고 하고 있는데, WGI가 모든 원조기관들이 가장 기본으로 쓰고 있는 가버넌스 인디케이터입니다. 물론, 분야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면, 트랜스피런시 인터내셔널 그러면 TI는 그 나라의 부패 정도, 어느 정도, 뭐 많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는 가버넌스 체크하는 데 중요하지만은 가장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WGI입니다. 월드와이드 가버넌스 인디케이터인데 그럼 이 월드와이드 가버넌스 인디케이터는 뭐가? 자, 여기 아까 이야기한 대로 6개입니다. 참여, 책임성 하나, 정치적 안정 하나, 정부의 효과성 하나, 규제, 법치주의, 부패, 부패가 들어갑니다. 이 6개를 아까 WGI에서는 지표로 만들어가지고 하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매년마다 WGI로 발표하는데, 여기 보시는 대로 이거는 지역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국가로 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참여, 책임성, 폭력의 부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동아시아는 평균 55점, 남아시아는 34.5, 아프리카는 30.6, 중동아프리카는 38, 중남미는 54.5, 중앙아시아는 66, 그리고 OECD 국가들은 84.8. 이걸 딱 보시면 알겠죠. 6개의 캐터고리에서 다 평균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OECD 국가들, 잘 사는 국가들은 가버넌스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가장 힘들게 살고 못 사는 나라고 가버넌스가 나쁜 나라가 30.6 보시는 대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디 보면은 객관성이 담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원조 계열성을 어디로 활용하냐? 자,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가버넌스 보면 아까 개별 국가도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까 6개 캐터고리 중에서 참여하고 책임성이 가장 차이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미얀마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위에 국가는 DR 콩고,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다음에 통역의 부재, 탁탁탁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원조 기관에서 그 나라의 가버넌스를 토탈이 다 못해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미국은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의 가버넌스에 대한 원조 줄 때 민주주의 역량 강화. 왜냐? 이 나라가 가장 WGI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타겟팅 해가지고 원조 정책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왜냐? 이 지표를 가지고 매적 나라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표는 그래도 월드뱅크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겁니다. 객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대로 일단 부패 통제 밑에 보십시오. 아프가니스탄, DR 콩고, 이라크가 제일 낮습니다. 제일 부패가 높은 나라예요. 가보면 그 다음에는 우즈베키스탄, 나이지리아, 카메룬. 이런 나라에는 어디를 어떻게 하느냐? 국가의 자율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공직자 윤리 확립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ODA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ODA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수와 연관되느냐가 바로 여기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말씀드리고요. 선진국에 대한 가버넌스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선진국들, 예, 중요하죠. 특히 선진국 입장에서는 가버넌스가 21세기 들어가서 너무 중요하다고 막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그럼 이렇게 가버넌스 어떻게 체크하지? 어떻게 태클링 하지? 그래도 했던 데고요. 그러다 보니까 OECD 다크의 섹터별로 보시면은 가버넌스가 한 11%, 보건이 12%, 교육이 12% 해가지고 거의 다른 분야와 비슷하게 가버넌스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안 하던 분야인데 이제는 거의 다른 교육이라든가 보건 분야와 비슷하게 하는 정도로 많이 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가버넌스에서도 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첫째가 이제 공공관리, 입법 및 사법 분야의 개발, 민주적 참여, 시민사회의 강화, 공공재정관리, 기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가버넌스의 세부 분야를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WGI, 월드와이드 가버넌스 인디케이터의 6개 분야 중에서 각 분야별로 취약된 분야에 대한 ODA 규모가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건 이제 OECD 본부에 보면은 DEC가 있습니다. 개발원조위원회가 있는데 개발원조위원회는 바로 개도국을 경제사회 발전을 하기 위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위원회를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OECD 다크 8개의 산하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가버넌스를 담당하는 기관이 가버넌스 넷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가버넌스를 어떻게 하면 높이기 위한 방안이 뭐지? 그럼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다음에 프린시플을 만들고 원칙을 만들고 가이드를 만들고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은행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계은행 아까 얘기했죠. 협소한 부분에 가버넌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는 돈을 다루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다룬다는 말은 뭐냐면은 돈이 처음부터 세금이 굳어져 가지고 이 적절하게 국민들한테 서비스로 가야 되는데 첫째는 세금 거두는 기능도 약하죠. 왜냐? 만약 부유한 사람이라든가 세금 포기해버려요. 자기는 세금 안 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세금을 거두는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돈이 모일 수가 없죠. 정부 재정이 약하니까 돈을 국민들한테 세금, 서비스 하려고 해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은행 자체는 협소한 개념의 OD를 쓰지만은 굉장히 어디 보면은 공공재정 분야. 중요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부정부패 방지, 투명성 확보, 이런 측면에 원조 액수 거의 20%를 이 분야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뱅크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나라의 세금이라든가 공공재정이 엉망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당연히 이 나라는 그 나라의 재정을 좀 더 투명하게 확보하게 하는 것이 자기는 원조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100% 이해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연맹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예산, 회계. UNDP는 세계연맹과 다르게 굉장히 광범위한 해석의 그 가버넌스를 확대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참여, 투명성, 책임성, 형평, 법치. 형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책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UNDP가 이거를 쭉 지금까지 쭉 잘해왔습니다. 재밌는 거는 지금 이제 해체 위기에 있는 USAID도 비슷해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포용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다음에 개독의 시민들의 정치 참여. 이것 때문에 미국의 USAID가 해왔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볼 때는 역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당신들 이 나라에 뭐 이게 핫바지냐 우리가 해가지고 왜 가버넌스 문화 이 문제에 퇴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지만은 제가 보니까 100% 이해되는데도 그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USAID가 좀 해체 위기에 있는데 기존에 USAID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보편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자유, 평등, 단계, 인권.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USAID가 해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영국도 DFID 같은 경우에도 책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포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금 미국하고 유럽은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왜냐? 보편적 가치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영국도 책임이라든가 포용성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도 원조 액수를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하여튼 영국도 아까 얘기했던 UNDP라든가 USAID처럼 이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광범위한 개념을 가지고 해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은 코이카 비슷합니다. 굉장히 협소한 개념 자체, 공무원들을 역량 강화시켜가지고 그것을 그분들이 돌아가가지고 그 행정 시스템을 좀 더 발전시키고 그 발전해가지고 정책이 좋게 만들어지면 그것이 바로 국민들한테 갈 것이다. 협소한 개념에 코이카와 비슷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MDG하고 SDG는 MDG 아까 얘기했죠. MDG는 코피하는 사무총회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98년도에 가버넌스는 정말 빈곤 완화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분은 가버넌스를 이 8개의 MDG 골에 들어가지 않게 했을까? 저도 처음에는 굉장한 질문이었어요. 이분이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러면 뭐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8개의 골에. 물론 세부적인 골에 들어가면은 금융 무역 시스템 개선이라 해서 약간 간접적으로 들어가 있지만은 근데 나중에 유엔에서는 글로벌 컴팩트라고 해가지고 박인무 사무총장이 사무총장 되자마자 이제 민간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이 개도국에 들어가기 위한 10개의 원칙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부패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본류가 아니고요. 주류입니다. anyhow 커피하는 사무총장이 18개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거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189개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MDG를 합의해야 되는데 이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넣으면은 많은 개조 국가들이 사인을 안 할 것이라고 저희들 보기에는 이분이 생각한 겁니다. 예, 가버넌스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MDG를 모든 189개 정상들이 모여 합의를 해야 되는데 몇 개 돼가지고 만약에 합의를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전체 MDG 자체가 무너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박인무 사무총장 입장에서 볼 때는 SDG를 만들 때 2015년부터입니다. SDG 만들 때는 이것은 뭔가 넣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17개 골 중에 16번 골로 가버넌스 골이 들어가게 됩니다. 단 우리 이걸 가버넌스 골이라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포장되어 있습니다. 16개 골을 우리는 하면 Peace and Security 평화와 안보라는 개념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를 보시면은 가버넌스 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되실 때요. 그러니까 박기무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17개의 골 중에서 16번 골로 가버넌스 골을 넣었다고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6번 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6번은 뭐라 그랬죠? Peace and Justice 그리고 그 administrative 뭐 institutions 해가지고 행정 영향 강화가 들어가 있는데 행정 영향 강화가 많은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거기에 광범위한 개념의 가버넌스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대로 16의 구호는 뭐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 촉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그 다음 중요합니다.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단어가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포괄적인 단어가 들어가고 책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가버넌스가 굉장히 넓은 개념의 가버넌스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번 골은 저는 감히 이거는 가버넌스 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버넌스가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로 16번 골에 세부골에 들어가면요 16-5 여기에 부패 뇌물이 들어갑니다. 16-6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16-7 반응성, 포용성, 참여, 의사결정권. 이 15, 16-5, 16-6, 16-7을 보시면은 이거는 굉장한 어디 보면은 가버넌스 입장에서 중요한 개념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은 박인문 사무총장은 9월 16번을 해가지고 여기 들어갔다.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국의 가버넌스 전략하고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빨리 나갈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사례를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인데요. 한국도요, 2011년도에 들어가지고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은 한국의 경험전수. 이런 말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저도 그때 코이카 있을 때, 기획이사 때인데, 한국의 경험 발전을 다른 나라한테 전수해 준다고 하는데 이건 뭐지? 그 한국의 경험? 뭘까? 애매모호한 개념인데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는 그럼 우리가 지난 1960년부터 해가지고 2000년까지 한국의 경제 사회 발전 모든 발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종합해보자고 만든 것이 바로 159개의 한국의 경험 전수라는 것이 보고서가 나옵니다. 정부 차원에서 추천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59개 한국형 OD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나왔죠? 그런데 거기는 어디 보면은 경제, 사회, 문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버넌스에 관련되는 것이 바로 10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요, 가버넌스를 10개 분야로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전수할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가 국가정보와 전자정보, 이게 정말 필요하죠. 이 가문. 두 번째가 재밌는 게 새마을운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새마을운동이 들어갔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은 행자부가 이거를 했기 때문에 행자부가 근데 일정을 두고 있는 것이 새마을운동이기 때문에 들어갔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저는 이거를 새마을운동 자체가 농촌 개발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그 주민들의 participation, 그러니까 참여, 커뮤니티 베이스드 된 게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공무원 역량 강화, 인사제도 구축, 관세 조세 행정, 부패 방지, 정부 조직 개편,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선거제도 운영, 치안 강화 법체계 구축. 이 10개를 우리 정부에서는 한국의 가버넌스 모델로 삼자.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코이카도 제가 이제 기획이사할 때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이카의 OD 프로그램을 만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159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OD 분야가 10개 분야가 있었다.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버넌스가 이제 1990년부터 코이카가 생겨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부침이 심합니다. 왜냐? 코이카가 예산이 워낙 작다 보니까,
프로젝트 하나가 많이 들어가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폴카가 또 프로젝트가 없으면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 왜냐? 이거는 얼마 되지 않는 돈 가지고 나누기예요. 솔직히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폴카가 중점 5개 분야 중에 하나가 가버넌스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의 12%에서 15% 설정가 됐으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이번에 그냥 여러분들 트렌드가 이렇다. 그냥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가버넌스가 제일 많이 주는 나라는 밑에 있는 파란색이 바로 가장 못 사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트렌드가 괜찮다 생각하고 있어요. 코이카가 가장 못 살고 가버넌스가 나쁜 나라에 가버넌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돈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을 역설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코이카는 그러면 가버넌스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코이카는 2010년부터 매년 5년마다 중기 전략을 짭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맡았던 역할이고요. 2010년부터 1차 5개년 계획, 2016년부터 2차, 다음에 2021년부터 3차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가 끝나가면 내년부터는 4차, 우리 정부에서도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맞춰가지고 코이카도 4차 중장기 계획을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코이카가 5대 중점 분야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코이카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시면은 비전이 있고요. 평화롭고 정오르면 포용적인 사회구현, 미션, 평화로운 삶의 기반 조성, 전국의 사법 입법체계 행정 강화. 이거 보시면은 약간 달라졌습니다. 제가 왜 달라졌냐면은 예전에 코이카는 굉장히 협소하게 OD를 해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공공 역량 강화. 끝. 그런데 2021년, 22년 보시면은 SDG가 구가하고 있는 SDG의 16번 고울에 맞게끔 코이카의 가버넌스 전략도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보시면은 비전에 보시면은 정의, 포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션 보시면은 평화로운 삶에 기반하고 사법, 입법 체계, 행정 체계 강화. 행정 체계만 강화되는 게 아니고 사법, 입법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4개의 제약 목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분쟁 예방, 평화로운 삶의 기반. 이거는 코이카 거의 안 했던 거예요. 사회 통합, 분쟁. 이거는 코이카는 이거는 우리 영역하고 다르다. 이건 우리 할 만한 여력이 안 돼. 라고 했던 건데 2021년부터는 제작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 위해 가지고는 커뮤니티 공동체 전진, 지속 가능한 사회 조성.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코이카는 옛날에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 참여적이고 포용적인 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나면 코이카에서는 완전히 뭐랄까요? 경기를 먹습니다. 이거 혹시라도 어디를 주었다가 그 나라에서 욕먹는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일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민주주의라든가 다음에 반부패, 휴먼 라이츠, 인권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쓰지도 않았고 거기까지 비슷해요. 그런데 2021년 보시면은 참여적이고 포용적인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지고 선거 및 입법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적인 민주주의 기반 확대 이런 단어. 그 전략 목표 1과 2는 그 예전에는 거기까지 생각할 수 없던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도 이거는 예전에 약간 했습니다. 사법 치안 제도는 예전에도 거의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엘살바도르에다가 엘살바도르가 전 세계에 가장 치안이 안 좋은 국가예요. 매일마다 몇 명이 죽어나갔던 통기 사고. 그건 엘살바도르에 우리 정부에서 거기에다가 CCTV를 줘가지고 CCTV를 통해 가지고 엘살바도르의 치안을 어느 정도 유지해준 그런 것은 한번 이야기하면은 전략 목표가 3이지만 약간 했던 건데요. 1과 2는 거의 안 했고요. 3번은 조금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했는데 제일 많이 한 것은 바로 4번입니다. 즉 행정 역량 강화. 그건 예전부터 계속 해오는 거 보시면 돼요. 왜냐 이것이 우리한테 가장 편하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있고 효율적인 행정 효율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 서비스 현대화, 운영 역량 강화, 공공재정, 경제정책 이래 가지고 뭐 경쟁 역량,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 전수,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개도에 있는 관세청에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한국 관세청이 관세를 어떻게 내립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를 어떻게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그 카운트파트를 불러가지고 우리나라의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이런 데서 그와 같은 걸 가르쳐주는 지금 하고 있지만 그건 뭐냐면은 불균형 제작입니다.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개도에 있는 공무원들을 먼저 발전시키고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서서히 민간 분야까지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을 써온 거죠. 이것이 바로 전략 3대. 아까 이야기대로 전략 1번, 2번은 거의 안 했고요. 예전에는 전략 3번은 약간 했는데 99%는 거의 4번입니다. 그런데 코이크가 이제 전략에서 이와 같은 들어가 있다는 자체는 뭔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 사례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지원 사례는 아까 얘기한 르완다의 행정 역량 강화. 이게 우리나라의 한국행정연구원에서 PM을 맡아가지고 했던 부분인데요. 왜냐, 르완다는 자기는 아프리카의 한국이 되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단 카가미 대통령의 비전은 르완다를 한국처럼 빈곤을 해소하고 경제발전 시켜가지고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아프리카 전역에다가 확산시킨다는 게 이분의 비전입니다. 그걸 한국의 전략으로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아프리카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충청남북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중점 국가를 선정해가지고 이 나라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르완다의 행정 역량 강화가 가장 많이 하고 있던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2014년, 17년까지 거의 4년 동안 한 900만 불 든 것 같은가요?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카가미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죠. 이분이 워낙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닮은 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 역량 강화 보시면은 공무원의 행정 역량 진단해가지고, 그 강화 컨설팅 해주고, 리뷰해주고, 신규 교육 과정 해주고, 이러닝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업으로 했는데 워킹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완다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가 예전에 솔레 행정대학원에서 교수할 때 그 솔레 행정대학원은 개도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석사과정을 해요. 그런데 아프리카 학생들 딱 보면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우간다, 르완다, 탄자니아, 케냐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반면에 서부에 있는 아프리카는 미안하지만은 동부에 있는 아프리카 정도는 안 돼요. 왜 그럴까? 저도 퀘스천 마크인데 어떤 분은 그거는 영연방 있는 나라하고 프랑스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국가하고 차이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과연 그것만 가지고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르완다 학생들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수학 연극도 하고요. 논문 쓰는 거 보면은 정말 멋진 논문. 이 친구들 다들 돌아가가지고 그 나라에 에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르완다의 역량 강화가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고 지금도 중점을 두고 있는 나라가 되는 것 같고요.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베트남의 상업 역량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진행해서 드립니다. 왜 사업에 강화하냐면 베트남이 워낙 한국적이지만은 사업이라는 것은 모든 정부의 골간입니다. 법이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에다가 우리가 말하면 사법연수원 같은 걸 좀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 코이카가 PM입니다. 재밌죠? 코이카라는 작은 조직이 그 PM을 하나의 우리나라 대법원이 PM을 해가지고 그래서 코이카 베트남 사무소에 대법원에서 판사가 코이카 사무소에 3년 동안 파견해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재밌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그런데 아주 많은 검사, 판사, 변호사분들이 이와 같은 단체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IT 베트남의 사법부에 연수원을 지어주고요.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주고 강사 역량 강화 시켜주고 그분들을 한국에 주생해서 연수시켜주고 교수 개발 이런 거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어디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한국과 베트남 간의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이제 코이카가 최근에 들어가서 했던 사진인데 예전에 이것도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 예전 피해 난민 정책 이걸 우리가 왜 해? 이게 과연 가버넌스 사업일까? 그렇잖아요. 코이카는 원조 액수도 적은 데다가 워낙 많은 나라에다가 원조를 뿌리다 보니까 소액 다국가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MDG가 선정되고 2010년도에 우리나라가 DAC, OECD에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 인해가지고 원조 액수가 확 뛰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한 나라에 주는 원조 액수도 예전에는 100만 불 안 되는 한 나라 전체 액수가 이제는 1000만 불 이상 되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론까지 그러니까 차원까지 합하면 1억 달러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피해 난민 정책 사업 할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22년까지 500만 불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UNHCR, 물론 UNHCR 통해서 했지만 이런 것도 난민 정책 사업을 했다.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SDG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버넌스 개념을 협소의 개념에서 이제는 확대된 개념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국가 차원의 제도 영향 강화, 난민들 커뮤니티 만들어주고 국가 차원에 있어서의 그분들의 커뮤니티하고 공공 서비스가 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난민들이 법률적으로 잘 몰라요. 그분들한테 법률적으로 구원하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으로 하나의 가버넌스에 굉장히 예외지만은 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인트라넷, 코트디부아르의 인트라넷 이런 사업은 옛날부터 쭉 해오고 이거는 예전부터 한 겁니다. 과테말라의 경찰 교육 시스템 이것도 아주 드문데 장애인 이동센터 지원 서비스 다음 네팔의 굴미 지역의 커피 생산 지역에 대한 지역 개발 이거는 우리가 말하면은 새마을운동과 같은 지역 개발입니다. 이것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에 장애인 그리고 2013년도에 네팔에 있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도 우리가 가버넌스에 포함될까 안 될까? 라고 생각하지만 SDG의 16번 고려하면 이거는 가버넌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2003년도인가요? 코이카 일원으로서 이제 코트디부아르에 가가지고 그 교육부의 인터넷 구축할 때 제가 참여했던 그런 사진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과테말라의 경찰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해가지고 과테말라하고 엘살바도르는 굉장히 치안이 불안합니다. 위험하고 이런 나라는 우리가 치안 안정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아까 얘기한 대로 장애인 이동 지원센터 굉장히 예외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거로 우리가 해봤고요. 다음에 굴미 지역 커피 생산 지역 이것도 커뮤니티 베이스 그러니까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는 가버넌스라고 우리가 캐터고리 하이를 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가버넌스 하면서 제가 느끼는 감은 쉽지 않습니다. 가버넌스가 좋은 나라, 나쁜 나라, 그리고 우리가 주는 나라는 대부분이 다른 가버넌스가 나쁜 나라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가버넌스가 나쁜 나라를 코이카가 얼마 되나 원조의 액수를 가지고 과연 바뀔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거의 달걀로 바위치는 것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그 바위도 깨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하는 거죠. 제 말에는 약간 긍정도 있지만 굉장히 패시미스틱한 부분이 좀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이카 사업하다 보니까 가버넌스를 그런 대로 하면서 고려한 점이 뭘까? 그러면은 그 첫 번째가 개도국은요, 자기들 필요하다 그러면은 코이카에 좀 던져줬다가 어떤 때는 미국의 에이드에 좀 던져줬다가 자이카에 좀 던져줍니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나라가 하게 되면은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이카 쪽에서는 사무소에서 이거를 우리한테 줬을 때 다른 나라가 이걸 어떻게 했을까? 리스판드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면은 큰일 나요. 안 돼요. 일단 두 번째는
이걸 하기 위한 법이 있을까? 예전에 우리가 미얀마에, 지금 미얀마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미얀마에 우리가 사업을 했거든요. 그 중에 예를 들면은 민트라는 사업이에요. 민트라가 뭐냐면은 미얀마 코트라 사업이에요. 한국의 코트라 같은 사업을 미얀마에 이렇게 민트라 사업입니다. 이게 하다가 잘 안 됐습니다. 나중에 됐죠. 근데 이거 왜 되냐니까 대통령 그때 당시에 미얀마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코트라 같은 기관을 만들어 달라가지고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지시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이거는 밑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상공부 같은 데서 활용할 줄 알았죠. 그런데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얀마 사무소에서 이거 할 때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나중에 법을 만들고 다시 또 그 공무원들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상보다 한 3, 4년 후에 이 민트라가 만들어졌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거를 우리한테 주는 수원 기관이 힘 있는 기관이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힘이 없는 기관이 이와 같은 걸 할 때는요, 어디 보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이카 사업하려고 하면은 코이카가 다 한 게 아니고 그쪽 나라에 분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땅을 준다든가, 전기를 준다든가, 다음에 뭐 도로를 건설해주면 이게 있거든요. 그건 코이카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량을 딱딱 나눠서 하는데 책임을 분담하는데 어떤 데는 보면요. 이게 수원국에서 뱃자랍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기재부라도 이런 데서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이카에서 이것도 좀 담당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지질 거다. 우리는 이미 예산이 다 손이 돼버리는데. 그러면은 스톱됩니다. 끌다가 마지막에는 합의해가지고 운영돼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이거를 해준 단체가 기관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다음에 특히 가버넌스는 아까 얘기한 민감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수원구에서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혹시 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선거가 돼가지고 정권이 바뀌어버리면은 기존에 있는 정권을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게 꽤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다가 닭도는 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기에다가 몇백만 불 쏟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